목소리가 나왔죠? 저랑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냐면, 이 하와이 음악 왜 나오냐고.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청취율 2자릿수 나오면 하와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주고 아주 계속 항의 차원에서. 보내주세요. 저도 따라갈게요. 노래가 좀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없는 주간이 없지만, 이번 주도 큰 뉴스들이 국제공평한 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계속해서 최근에 그저께부터 등장하고 있는 뉴스가 홍준표 대표. 네. 예, 특활비. 예, 네. 국회 운영위원장 할 때 특활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때 등장했던 이야기였는데 그게 잠잠하다가 다시 나왔어요. 예.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신 분으로서 홍 대표의 해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더 커지는, 한번 잘못했는데 솔직하게 시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게 들통나니까 더 큰 거짓말하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왜 거짓말이냐? 이게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 자체가 문제인데. 예. 이 특수활동비가 4천만 원 내지 한 5천만 원 사이로 여당에게는 나오고 야당도 제일 야당도 한 3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예. 매달 나오는데 이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매달 지급되는 돈인데 예. 계좌 4천만 원 5천만 원 계좌이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안 합니다. 현찰로 나옵니다. 현찰로. 예. 좋네요. 완전히 종이 돈으로 나옵니다. 그게 5만 원, 예를 들면 5만 원권으로 박스채 거의. 예. 그게 옛날에는 5만 원권도 없었어요. 홍준표 대표가 받았던 시절에는 5만 원권 없던 만 원권 시절이었는데. 엄청난 박스가. 완전히 현찰로 매달 현찰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면은 건네주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쓰여진지 묻지 않고 그렇죠. 따지지 않는다는 그런 돈인 거죠. 네. 근데 그 돈을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활동에 쓰는데 예.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개파 관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쓰는데 홍준표 대표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갖다가 생활비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공금 행령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생계형 횡령 범죄죠, 이거는. 예. 이게 이제 제가 그대로 워딩을 지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때의 워딩을 전하면 이 질문을 이제 김진표 의원이 당시 운영위원장 할 때 판공비를 집에 갖다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2008년 여당 원내대표 할 때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하죠. 그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 이 국회 대책비가 소위 이제 판공비 혹은 특수활동입니다. 로 나오는 4,500만 원씩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네.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이분이 지금 걸려있는 사건이 있죠. 예. 성완종. 예. 사건에서 그로 문제가 되니까 이분이 이제. 1억 받아가지고 이거 기탁금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분이 전농동의 모 은행 그 지점에 금고. 네. 현금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네. 그 금고를 갖다가 이렇게 운용하면서 그게 현찰을 3억 정도를 넣고 있었다는 거고 그 3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예. 이런 특수활동비 남은 거 이런 거 생활비로 쓰라고 이제 부인한테 줬는데 부인이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돈을 모았다. 네. 이걸 가지고 자기가 당대표 경선. 네. 이럴 때도 썼다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었죠. 네.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를 설명하다가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거 국회 대책비, 그러니까 이 특활비 혹은 판공비 이거 남은 거를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이렇게 왜 말했을까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근데 진실의 일단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집에 주긴 줬나 봐요. 줬죠. 예. 그거 안 준 걸 왜냐면 상대방 김준태 의원이 이제 공격하면서 집에서 줬지 왜 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이제 즉석에 대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예를 들면 이제 전력 증강을 위해서 미사일 구입하고 뭐 최신 어떤 그런 무기 구입하는데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거 쓰다가 좀 일부 남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집에서 이제 도둑 잡는데 예, 안식권대 줬어 뭐 이런 얘기죠. 예. 국가 안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서 이게 이제 점점점 커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최신 해명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를 제가 전해드리면 내가 늘 급여로 정치 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의 혹은 기자들과 식사 비용 등을 이렇게 이제 원내 활동비가 나와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 돈을 집사람의 생활비로 되돌려줬다. 그러니까 원래 급여에서 떼가지고 식사비 등등으로 쓰다가 이제 운영위원장이 돼서 대책비가 나오니까 판공비가 나오니까 그걸로 식사 비용을 쓰면 당연히 자기 급여에서 때로 때렸던 돈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걸 집에 줬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최신 버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범죄자들 많이 다뤄봤을 텐데 닮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습득한 이제 그런 이제 거짓말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당의 당시에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였으니까 네. 의원이니까 의원 세비가 나올 것이고 그건 완전 개인이 다 쓰는 것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당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판공비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예, 이게 4, 5천 된다는 거죠. 당 활동할 때는 그 돈을 쓰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돈 가지고는 경조사에 뭐 화환 보내는 거 지역구 관리하는 비용 주로 그 개인을 위해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또 그렇게 용이하게 쓰라. 왜 현찰로 줬는가 하면은 현찰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어요. 국회 사무처에다가. 이거 왜 현찰로 주는 이렇게 그 큰 거액을 하니까 돈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고 해서 그 굳어졌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오래전부터 굳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달라고 했는가. 어차피 이걸 갖다가 이제 밝히기 힘든 용도에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국이 남는 은행에다 이체하면 또 이체한 돈을 또 이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자국이 남잖아요. 남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현찰로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쓰다가 보면은 남을 수도 있는데가 그러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직자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주면 될 일을 또 그렇게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이 마지막 해명도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평상시에 급여로 그렇게 식사비를 쓰다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이 판공비가 나와서 더 이상 그 돈은 내 돈을 안 써도 되고 그 판공비 나온 거로 쓸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이 집에다가 급여에서 따로 떼뒀던 그 돈을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집에. 근데 그거는 그러면 한 번 있었어야죠. 처음에 그렇죠. 판공비 한 번 나올 때. 그다음부터 판공비가 계속 나오는데 따로 떼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그 집에다가 돈을 줬는데. 예, 주곤 했다고 했으니까. 예, 줬다는 걸 갖다가 시인하는 거고 그 돈이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자기 급여로 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급여로 쓰던 어떤 기자들 접대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특수활동비로 하게 되면서 남는 돈을 집에다 줬다. 이런 식으로 둘러치고 있는 거죠. 좀 말이 꼬여가지고요. 예. 사실 이 문제를 이게 만약에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이게 크게 문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야당 대표들에게도 줬다, 원내대표들에게도. 그건 뭐 기억의 착오라고 그래서 이제 예. 그 원행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거 조사를 제대로 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물러섰어요. 기억의 착오라고. 뭐 기억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죠. 존재 자체가 착오죠,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분이 존재하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존재자가 착오라기보다는 이제 당 대표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정치적 주장을 하신 거죠. 인간으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뭐, 그렇죠. 정치적으로 문제라는 거죠. 뭐, 생물학적으로 제가 어떻게 시인의 뜻인데 거기다 자, 개입을 하겠습니까? 아, 이게 큰 문제로 될 수도 있다. 예. 평상시라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 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네. 묻혀 있는 거죠. 워낙 큰 문제가 많아서.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굉장히 큰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당 끝장 토론입니다. 네.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사실상 분당 수준으로 갈라질 것 같다라고 노르가즘에서 그 일이 있기 한참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날이 춥기 때문에 뭐 밖에 나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예. 게다가 민주당 이렇게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서 오라고 한 건데 지금은 민주당이 오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국민의당에서 나간다고 전혀 아니죠, 사실은. 나간다고 갈 데가 있겠느냐 하는 자신감도 안철수 대표에게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못 나가겠거니.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지난 대선 때문에 만들어진 당이죠, 사실은. 대선 때 이제 당 내에서 경선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고 또 그런 상황을 감수하기 싫은 분과 그 세력들이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대선에 도전해서 만든 당이기 때문에 사실 5월 9일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로는 이 당의 어떤 존재할 어떤 원동력이 상실된 거예요. 다른 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다른 동력이 이제 다시 한번 대선에 내가 도전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 당은 이제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대표가 그 대선 후보가 되는데 동의하는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거였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그 합의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 앞두고는 그 안철수 대표가 계속 대선 후보로 가는데 동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길게 보면 이 분열은 뭐 예정된 분열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필연적이었다. 일종의 이제 그러면 언제 어떻게 헤어지느냐의 문제만 남았는데 예. 이게 거의 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활성단층 지대에 이제 있는 거죠. 단층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판명이 됐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균열이 되고 쪼개지느냐만 남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요약하면 국민의당 자체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제치고 되게 어렵다고 판단한 세력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고. 근데 이번 대선까지는 그랬는데 다음 대선도 그럼 안철수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니냐라고 가지고 크게 난리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다음 대선을 갖다가 자력으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력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 누구하고 손 잡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다 갈리는 거죠. 네. 그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된 바가 없고 또 그 일치된 어떤 한 방향으로 합의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기의 문제다. 네. 그런 거죠. 당장은 아니어도 시기의 문제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어제 끝장 토론에서 했다는 말로 옮겨보자면 지방선거에서 2등을 통합을 하면 바른정당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사그라들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을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일당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런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성과를 못 내면 그 당 안에서 이 당으로는 다음 대선이나 다음 총선이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과 또 합쳐가지고 일당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일부하고 합치는 이런 그림을 안철수 대표는 그리는 것 같아요. 예,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더민주당 지지 세력이라거나 그다음에 그 이외의 어떤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없다. 뭐 그런 거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 반대 방향으로 어떤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다음 대선 주자가 없고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도 적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먹거나 아니면 거의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지지하게 만들거나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지난 대선에서 대선 한 3, 4주 전에 갑자기 지지율이 치고 올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이제 영남권에서 소위 이제 보수 표밭에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꺾이긴 했는데 그 기억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잠재적인 자신의 지지층이라고. 그렇죠.
뭐 시험을 보면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고 뭐 10등 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1등 한 기억만 남는 거죠.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서 이제 예. 힘들면 그렇게 됩니다. 힘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구상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민의당 내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구상이 읽히다 보니까 예, 뭐 안철수 대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의 목표를 갖다가 정말 제대로 된 새 정치를 하는 게 목표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은 이기는 목표. 예. 뭐 새 정치든 헌 정치든 하여튼 이기는 것이 이제 정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보수의 적자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당내에 있는 다른 분들이 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또 똑같은 정치 철학과 노선을 갖고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당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대로 관통하겠지만 다음 총선에는 이 당은 아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안철수 대표의 구상이 성공한다면 바른정당과 합쳐지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나가고, 그죠? 나가거나 혹은 뭐 나간다기보다는 당이 둘로 쪼개지는 수준으로 분당이 돼서 국민의당이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쪽에서 통합화가 합쳐서 새로운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도 보수다 내지는 뭐 개혁 보수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자유한국당으로 보장이 안 된다 미래가 생각하는 분들도 합쳐가지고 일당이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나밖에 없지 않느냐 다음 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그런 나름의 그 스케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 혹은 일부가 넘어서 절반 정도죠. 네, 절반 정도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2의 3당 합당 아니냐. 네. 그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합쳐진 3당 합당 아니겠는가. 거기에 국민의당이 쓰일 수는 없다. 거기에 밑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분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이 세력이 팽팽합니까? 현재 보시기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정치가 이번에 그 촛불 이후에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삼김 정치로 이제 영남 호남 대립구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렇게 보수 진보 내지 어떤 개혁과 예. 수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성되어서 한 30년을 왔는데. 예, 3당 합당 이후로 그렇게 됐죠.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으로 가는 어떤 그 과도기에 지금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필요한 건 뭔가면은 보수의 혁신 그리고 이제 진보나 개혁 진영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체 지형을 더 재편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구정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서 이제 합종연행의 어떤 룰을 바꿔가지고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반 자체가 없어져야 될 타파돼야 될 옛날 세력 관계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별로 현실성과 미래지향성이 다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성 낮다고 보시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제2의 3당 합당에 준하는 형식의 통합을 통해서 다음 대선의 후보로 우뚝 서는 그런 그림이 현실성이 낮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 모델, 없어진 옛날 모델, 그러니까 YS 모델 이런 걸 지금 이제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돼, DJ 모델 쫓다가 안 되니까 YS 모델 쫓고 더 안 되면 무슨 뭐 전두환 모델로 갈 겁니까? 과거 지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지진 대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전에 유해 최고위원이 포항 지진에 관해서 이제 이게 하늘 하늘이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말은 이제 그 포항 지진을 향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공방 속에서 그 포항 지진을 끄집어낸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졌냐, 뭐 이렇게 연결한 건데요. 예. 저는 뭐 정치적 견해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정당에 따르면 그런 뭐 공방을 하다 보면 거친 언사를 쓸 수는 있는데 우리 국민 누가 보더라도 이제 불행한 사태.
지금 포항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라거나 걱정이라거나 불안은 대단히 좀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불행을 가지고 어떤 다른 어떤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일이죠. 포항 시민, 아니, 저도 그 포항 시민들 그 뭐 선거 모으는데 저도 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포항 지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국민들 성금도 모으고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복권을 갖다가 복권 당첨되면은 그 돈 그쪽에 쓰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면은 정말 포항 시민들 알기를 뭘로 아느냐라는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예상했던 바고요. 의견이 예상했던 바인데 몇 가지만 짚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지금 정의당 1분 30초인데 예. 정의당 어떻게 돼가는지 간만에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정의당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데요. 지금이야말로 지금 좀 기회고 찬스인데. 예. 정의당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보다 조금씩 앞서가지고 예. 3등으로 나올 때도 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자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의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로 지지율이 너무 변동이 없다. 5% 수준을 뭔가 계속, 필요합니다. 예. 5% 수준을 계속 이제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이 못해가지고 3등이 되는 거지 정의당이 잘해가지고 3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은 때 정의당이 좀 성적을 쭉쭉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말이죠. 지금 이번 주 시간이 다 됐고 정의당을 어떻게 하면 쭉쭉 뽑을 수 있는가. 예, 정의당이 지지율 2자릿수에 진입해야 될 절호의 찬스다. 그 프로젝트를 다음 주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될까요? 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하와이를 같이 가시는 걸로. 아, 예.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들으셨죠? 네, TBS 대표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 후 보수 매체들이 참군인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김관진 같은 구명 기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번갈아가며 썼었죠. 왜 그랬을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여러 혐의 관련해 취재를 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관련 취재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김관진 석방이 이제 법리적 판단 이외에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석방 이유가 댓글 관련 서류에 수백 차례 결제만 했을 뿐 지시가 없었다는 것인데 상명하복의 군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결제는 확실한 이행 지시, 곧 명령을 의미합니다. 군에서는 특별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른팔, 그러니까 신광열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이분 정말 막후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직접 커밍아웃을 해야 할 만큼 법원은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했다는 건 어떤 사정입니까? 구체적으로? 김관진이 구속되자 보수 세력의 코어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진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김관진이 8년 넘게 국방부 청와대에서 무기 거래를 진두지휘한 사실상의 정점이라는 데서 찾고 싶습니다. 로키드 마틴, 그리고 사드의 국내 반입, 그리고 무기 거래의 그 숨은 계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관진이었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럼 주진우 기자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오랫동안 취재해 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도 혹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그런 무기 사업과 연루된 혐의를 두고 있었나요? 예. 이번 구속영장은 이번에 구속된 이유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장의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세월호 일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결국 검찰이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기 관련 어허. 거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입을 열 경우 보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가 통째로 뽑힐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핵심은 구속영장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청구된 것이긴 하나 검찰에서는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또 혐의를 두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쪽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 쪽에도 이런 취재를 주진 기자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도 네. 혹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혐의 때문에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 방문했었는데요. 미국 그 정부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고 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이 이명박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난 1월과 3월에 미국에 급히 방문했었어요. 네. 그때 사드 배치를 당겨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뒤에서는 여러 다른 방산 업체와 관련된 작업에 있었던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신속히 배치해달라고 갔지만 그렇다면 그 결정은 미국의 정부 관계자가 하는 일인데 네. 정부 관계자만 만난 게 아니라 방산업체 관계자들과도 따로 만났다. 예. 예. 그래서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예. 관계당국들이. 네. 김관진 전 장관을 어느 업체와 특별히 로키드 마틴과 특별히 결탁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예.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혹만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말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혐의를 두고 있다. 네. 김관진 장관이 워싱턴에 머물렀을 때 로키드하고 그때 결탁된 것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한 2년 정도 가족과 함께 머물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다. 가족과 김관진 장관의 뒤를 봐주고 여러 가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혐의를 두고 관계당국이 들여다보고 검찰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무기사업 8년이나 핵심 요직이 있었으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요직 인사들이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을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봤고 그리고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그러면 무기사업에 관여를 했다고 했는데 무기사업 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김관진 장관이? 사실 김관진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는 전시작전권 환수만큼은 확실하게 자기가 하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 김정일, 김일성 사진을 막 걸어놓고 거기를 관역으로 삼아서 막 사격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경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군인 하지만 참 정치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때 가장 김관진 장관이 신경 썼던 부분이 북한 부분이 아니었고 기무사와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댓글 공작을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길을 걷는 것에 가장 큰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낙곰수를 종북방송으로 규정하고 사찰당하고 공격했고 저희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큰 일을 했던 것은 뭐냐면 2012년 대선 때 서울고 동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이렇게 짝을 이뤄서 대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군을 동원해서 원세훈 국정원장과 서울고 동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그래서 얘기네. 네, 국정원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세트가 돼가지고 불법 대선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요직에 동용됐던 건 어떤 연유입니까? 아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에 1등 공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를 땄겠죠. 군인을 동원해서 직접 대선 개입에 나섰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메가더가 오더라도 대선 개입을 했다면 구속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관진 장관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더불어서 박근혜 문고리 4인방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구속된 전원과 그리고 이춘상 씨하고 직접 소통한 거의 몇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아, 그래요? 김관진 장관은 정윤회를 형님으로 모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윤회가 형님으로 모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유라가 증언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윤회 씨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김관진 전 장관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문고리 그때 당시에는 4인방이죠. 이춘상 씨 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문고리 4인방과 직접 소통했던 사람이다. 네. 직접 소통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김용판 청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국정원대권 은폐 관련해서 대법원 무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수사 라인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어요. 이 압수수색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대선 개입하고 그다음 발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올랐었는데 당연히 올랐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압력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잡아가도 구속해도 되는데 김용판만은 안 된다고 굉장히 거세게 막아섰습니다. 김용판 청장을 구속할 경우 김용판이 직접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여기저기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검찰을 막아 세우는 그런 단계까지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센 압박이었습니다. 김용판 청장 자신을 구속할 경우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저기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 여기저기서 압박했었고 검찰은 놔둘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취지네요. 말하자면. 네.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네. 근데 이 김용판 청장 무죄 건과 지금 김관진 전 장관 이 석방건이 쌍둥이 사건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랬다는 얘기는 김관진 전 청장이 지금 보수 매체에서 보도되기로는 자기는 구속 적부심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도 권유해가지고 할 수 없이 했다. 상관인 자기가 혼자 나갈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김관진 전 청장도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진 전 청장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반대했다는 TV조선이나 조선 쪽에 보도가 있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김관진 전 장관이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안에 둘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된 것으로 그런 소문이 그쪽에서는 났었습니다. 사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나서서 사설과 기사를 연일 김관진이 구속되면 김정은만 좋아할 일이라고 대서특필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했죠. 동아일보까지. 네, 그렇습니다. 김관진을 모함받아 옥에 끌려가는 이순신으로 거의 승격하기도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참군인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군인 이런 이미지는 사실 군 사이버사에서 김관진이 직접 만들었던 일들이에요. 말들이고 자신을 우상하기 위해서 포스터 만들고 쇼 벌이고 이거 조선일보가 다시 얘기하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군이 자국민 민간인을 공격하는데 북한이 왜 두려워합니까? 감사하고 우습죠. 자.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그만 흥분하고요, 주진 기자. 네. 자, 후속 취재 내용 나오면 특히 이제 미국 취재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 사안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아니, 저는 흥분해가지고 지금 다른 네.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 들어가세요, 이제. 지금까지 시사인의 주준희 기자였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 경찰 간에 숨은 커넥션이 있었다 하는 걸 최초로 단독 보도한 한겨레 21 김한 기자 수에 모시고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토론회 네. 전후해서 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죠. 그렇죠. 예, 예. 그 마지막 토론회 5일 전이었던가요? 네. 4, 5일 전에 소위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소위 누굽니까? 김하영 직원. 예. 김하연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네. 작업하고 있는 걸 잡아서 네. 처음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걸 경찰이 수사를 했죠. 그렇죠. 수사를 수사를 했는데 대선 마지막 토론회 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대선에 대해서. 12월 11일은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급습한 날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들과 경찰도 같이 갔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16일은 18대 대통령 선거의 3차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였죠. 네. 마지막 토론회가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11일부터 13일까지 그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상황이었고 네. 그 여직원이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래서 감금이라고 했죠. 네, 감금 사건이라고 감금. 이제 새누리당은 불렀죠. 본인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네. 안 나오는데 감금이라고. 그리고 네. 나와서 이제 13일 날 나와서 경찰이 여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두 개의 이제 자료를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냈었고요. 그리고 18일 날 16일 날 마지막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고 규정을 네. 했고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1시간 있다 경찰이 그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당시 토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여직원을 이렇게 감금하고 네. 그런 식으로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죠. 인권을 침해하고 네, 무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예.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경우에 책임져야 된다는 네. 식의 박근혜 당시 후보가 굉장히 자신 있게 그렇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이라고 네. 몰아갔고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에 발표했죠. 아무것도 네. 없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좀 여러 출입 기자들이 놀랐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사건을 접수한 지 한 3, 4일 만에 경찰이 그것에 대한 중간 수사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토론회가 끝나고 1시간 밤 11시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11분 뒤에 국정원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뭔가의 공조가 있었다. 이런 이제 그때 얘기는 그렇게 얘기 많았었죠. 네, 의심들은 많았는데 저희가 한겨레 21이 처음으로 이 당 청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의 사각통화 커넥션의 통화 내역을 입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온 거예요. 네. 우리 잘했다고. 그때 이제 심증으로만 가지고 있던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누가 밤 11시에 사건을 접수하고 이런 복잡한 사건을 3, 4일 만에 혐의가 없다. 발견된 게 없다고 중간 발표를 그것도 11시에 네. 하고 11분 있다가 국정원 그걸 또 어떻게 알고 경찰 그런 그렇죠. 발표를 할지. 그때 당시 민주당 막 비난하고 그랬었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11일부터 16일까지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 10명이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입수를 했는데요. 핵심 인물 10명은 휴대전화 번호 14개를 사용해서 524개의 번호 총 3,295번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이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000번이 넘는 통화를 자기들 다 분석했다. 네. 분석했다고 그래서 자랑하는 저희 거고요. 이번 한겨레 21을 보시면 이것을 이제 연결망 분석으로 시각화해 놓은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좀 좋으세요 한번. 네, 그럼 실제 누가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가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쉽게 파악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에서 처음으로 이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청와대 하금열 비서실장, 이달곤 정무수석 그리고 이하묵의 청와대 비서실장 선임행정관 등이 국정원 경찰 등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 관계망에 따른 그림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추정 예를 들어 원세훈 국정원장이 등장한 건 당연한 것 같고, 그죠? 국정원 3차장, 국정원 심리전단장, 국정원 2차장 이런 사람들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국정원 국인정보국장까지도. 근데 여기
권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여기 등장하네요. 예.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수사부장 서울경찰 수사과장 수사계장 네. 줄줄이 다 등장하는 것도 다 네. 등장하는 것도 네.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또 처음 보는 분은 윤상현. 네. 예. 당시 박근혜 수행단장이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누나라고 부른다고 네. 하는 윤상현 당시 수행단장과 권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을 분석을 처음입니다. 해보면 서로 매칭을 해서 통화를 하는 양상을 그러네요.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하금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원동 국익정보국장과 통화를 하면 국익정보국장이죠. 박원동은 이후에 민병주 심리단장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정현 공보단장은 차문희 2차장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카운터 파트너가 따로 있는 따로 거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차문희 2차장은 이정현 공보단장 등과 통화를 한 이후에 이정현 공무단장도 예. 등장하네요. 예. 원세훈 원장이랑 또 집중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망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의 누군가가 국정원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이 국정원의 누군가가 뭐 공교롭게도 계속 그 내용을 자기 상관이나 혹은 심리전단에게 이 내용을 그 전파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볼 수 있고요. 당시 이제 권영세 의원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는데 권상황실장은 뭐 그 통화 기록으로만 보면 종횡무진 활약을 하시는데요. 뭐 김용판과도 직접 통화하고 김용판과 통화한 이후에 뭐가 석연치 않았는지 박원동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김용판은 당시 서울경찰청 청장입니다. 그렇죠. 예, 청장, 예. 경찰청장과 통화를 하고 박원동 이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랑 통화를 하는데요. 이 바빴네요. 네. 권상황 실장은 당일 그러니까 16일 오후에 이미 무죄 판결이 날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제 출입기자들에게 했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이 부분들이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뭐예요, 이름? 시각화 프로그램 개피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처음에 입수한 게 이렇게 이름이 있는 문건이 아니라 전화번호만 쫙 있는 이렇게 두꺼운 그렇죠. 저도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네. 그거 파악이 진짜 어렵거든요, 관계가. 그거를 저희가 약 3주간의 그 데이터 복원, 백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완성을 프로그램에 했습니다. 집어넣더니 그림이 나왔다. 네, 그렇죠. 한 3주 걸렸습니다. 네. 이게 전문용어로 노가다, 네. 막노동의 결과물이네요, 정말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놨더니. 하여튼 엄청나게 서로 통화 많이 했다. 자기들끼리. 예. 뭐 6일 동안 6차례 통화를 아침 저녁으로 전혀 통화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통화를 한 적 있고 뭐 하루에 5-6차례씩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적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무가 경찰청장한테 전하는 건 자율수할 수 있는데 정무가 국정원에 전하는 건 그렇죠. 말이 안 굉장히 되거든요. 이상하죠. 거기는 근데- 민정 관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네. 서로 연락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통화를 합니다. 예. 열심히 많이 통화했네요. 그래서 이달곤 정무수석이 국정원 차문희 2차장과 여세 동안 6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재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밤 10시 14분, 10시 23분 통화를 하고요. 12월 14일에도 9시 26분, 10시 4분에 2차례 통화를 하는데 모두 이달곤 정무수석이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최소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것이거나 수사 지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면 최소한 이 당시의 수사의 주도권은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이 네. 그림 도표 땅에 따르면 화살표가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가느냐 이것도 나오는군요. 열심히 잘하셨고요. 예. 네, 한겨레 21 보시면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실 필요 없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구독할까봐. 정기 구독을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밌습니다. 시각화해 놓으니까 한눈에 들어오네요. 네. 분석을 많이 하셨네, 진짜. 저희가 이제 시간과 장소 분석도 했는데요. 기지국 분석도 따로 했네요. 네, 기지국 분석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도 위에 그려놓으니까 이거 재밌네, 이거. 네. 아, 장소가 나오는데요. 예. 그 반경 500m면 한 100개 정도의 이동통신 기지국이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여의도의 정우빌딩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근데 이 정우빌딩은 새누리당 대선 캠프 당사에서 한 14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140m 반경에도 한 그 100여 개 이상의 당연히 이제 통신국이 있을 텐데 유독 다 정우빌딩으로 잡힌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일종의 당시 여러 가지 상상이 일어나시죠. 캠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러난 캠프가 아니라 네. 은밀한 캠프였을 수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국정원 차장, 이정현 당시 공보단장,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 국정원 대변인, 국정원 심리전단, 국정원장,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김용판 청장. 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과 경찰청장과 새누리당 의원과 캠프의 인사들 이 다 모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통신기록 수사 전문가인 현직 경찰에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그 정보가 부족하다. 왜냐면 이 앞뒤로 통화를 어디다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일단 다 모였잖아, 자기들끼리. 그렇죠. 근데 이 정도 기록이면 의지가 있으면 바로 수사를 해볼 수 있는 단계라고 자기는 본다. 이건 안가 같은 곳이 있었거나, 네. 예. 아니면 비밀 캠프가 예. 있었거나. 비선 캠프, 비밀 캠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청장과 국정원의 고위 간부와 새누리당과 캠프의 인사들이 한꺼번에 모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정원 측에서는 거기에 국회 관련된 무슨 회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정원 아지트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정원 인사들이 더 많네요. 국정원이 당시에 뭐 국회 정보위원회가 거기서 열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여의도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하죠. 아,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네요. 그 외에 또 특별한 장소 있나요? 또 한 가지 장소가 드러났는데요. 종로구 창성동 청와대 부속청사 주변입니다. 여기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 국정원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통화 기록이 잡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12월 10일 아침 청와대 부속청사 기지국에서 하금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전화를 건 이후에 그 원세훈 국정원장,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 김용판 경찰청장에게 같은 기지국에서 전화를 잇따라 겁니다. 그리고 김용판 청장도 여기서 이제 발신이 잡힌 적이 있는데 청와대 부속청사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대양건설에서는 왜 김용판, 원세훈, 하금열 이런 분들 국정원장과 경찰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여기 대양건설에서 건물에서 네. 이건 왜 대양건설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김용판 총장은 자기가 거기다 왜 잡혔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뭐 자기 집에서 전화를 걸면 거기서 거짓말! 잡히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기 집에서 전화를 걸면 대양건설에서 그 근처 어디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자기 어디로 구체적으로 잡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기지국 발신까지 그럼 원세훈 원장도 거기 근처에 삽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용판 청장 그리고 하금열 비서실장도 거기 살고 다 거기 기자가 살아요?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아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걸 지도에 표시하고 관계망을 그리고 통화 시간을 표시하고 통화가 누구에서 누구한테 갔나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대략 네. 전체 구도가 이해가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누가 당시에 지시했고. 네. 그 청와대 개입은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없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로 보고하실 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에게 보고하기 위한 거 아니면 사실 문제를 알아볼 필요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통화를 하고 국정원과 이분의 수행을 하는 비서실장의 비서 선임 행정관이 또 국정원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고 뭐 이런 대목들 좀 주목해서 보면 이 프로그램 검찰에 없나요? 검찰이나 있겠죠. 그리고 더 잘 아시지만 그 최동욱 검찰총장 당시에 이 통화 기록을 이미 검찰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동욱 총장 당시에 최동욱 총장은 이제 후에 퇴임하고 나서 이걸 제출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출이 안 됐다. 네. 근데 실제 최동욱 총장이 법원에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제출이 만약에 안 됐던 부분이라면 공소 사실 관련된 사실관계 확립에 좀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심야의 발표 과정을 재수사할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남았나요? 공소시효 조금 남았네, 조금. 네, 국정원법 관련된 네. 그 상황으로 이미 김용판 청장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한데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적용했던 혐의가 아니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금 다시 좀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로 뻔뻔하고 엄청난 범죄인 것이 당시 국정원이 사실 무근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시 야당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하고 이런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랬다고 비난하고 뭐 고소고발하고 선거 며칠 전에요. 네. 경찰도 아무 내용이 없다고 네. 나중에 이제 거짓말이 밝혀졌지만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고 국정원이 발표하고 청와대하고 짜고 네. 경찰, 국정원, 청와대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 다 짜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거대한 국가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이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당시 윤석열 검사와 네. 최동욱 청장을 혼외자 보도로 청장을 찍어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를 그때 이제 한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검찰도 다 망가뜨린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거대한 범죄면. 게다가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국정원이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 이 댓글 사건이 밝혀지면 조직의 존폐가 그렇죠. 최근에 위태로울 보도되고 사건이라라고 있죠.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는데 상대방한테 씌운 거 아닙니까? 아무 죄 없는데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중간 발표를 통해서 그 개뻔뻔이네, 개뻔뻔. 네. 그 선거 판세 자체가 뭐 골든크로스가 지났다 이런 분석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도 움직이고 국정원도 플레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상황을 거짓말로 일관을 했죠. 전부 다. 아니,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선거 영향을 주려고 모두가 한 몸으로 움직인 거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혔는지는 한겨레 22 말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말했으니까. 그림은 자세하게 이쁘게 뽑으셨네요. 네. 그래픽으로. 네.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통화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별 통화도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시간대별 통화도 굉장히 재밌는데 뭘 이렇게 자세히 네. 그래프도 많고. 예. 이게 한 4번 정도 폭발적인 통화 시점이 있는데 예. 처음에는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도가 현장 출동한 그 무렵 이때 청와대, 당, 경찰, 국정원이 통화가 폭주합니다. 150여 차례. 네. 예.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이미징 작업이 완료된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1차 복원을 한 거죠. 그 시간에 또 통화가 한번 폭주합니다. 140여 차례. 예. 그리고 메모장 파일이 발견이 된 게 이제 14일 밤 9시 반 무렵인데요. 역시 140여 예, 차례. 이때도 한번 통화가 폭주하고요. 그다음 디지털 분석 작업이 완료되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확정지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굉장히 통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요 시기 경찰이 주요한 걸 하는 시기마다 폭발적으로 통화를 한다는 거죠. 기사가 논문과 도표도 많고 예.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죠. 굉장히 고품질. 예, 고품질 저널리즘. 이렇게 열심히 하여서 도표로 다 그려져 있어요. 예, 언제 몇 시에 몇 통화를 했는지 텍스트 별로 없고요. 그림이 잔뜩 있습니다. 기사가 아주 보기 좋네요. 국내 언론에서 보기 드문 시도. 그러니까 텍스트 별로 없이 그림으로 거의 기사가 이루어져 있다. 저희 팀에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기사 내용도 재밌고요. 재밌는 걸 넘어서서 네, 경찰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보다 보면 이 너무 이상해요. 예, 정부 빌딩에서 왜 이 사람들 국정원과 새누리당과 경찰청장이 왜 모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대한건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옥에 국정원장과 또 경찰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모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통화를 한 것도 드러났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사진 작가, 행위예술가 김미루 씨 아십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막내딸로 알려진 분이죠.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듣기로는 저희 방송에서 모신다고 했더니 비행기 표를 끊고 직접 오셨다고 나라서 맞아요? 네,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그래요? 몇 시간 안 됐어요, 언제. 전화로 해도 되는데. 전화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럼 평상시에 혹시 뉴스 공장을 잘 듣는다든가 저를 아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왜 굳이? 아니, 제가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다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밖에 모르.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거 꼭 나가야 된다고? 네. 그래? 그리고 비행기 표를 끊으신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 표까지 직접 끊으신 겁니까? 그냥 꼭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높다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요. 네, 저를 모르시는, 그리고 주변에서 그냥 가라고 해서 비행기 표까지 끊고 오신, 사진 작가이자 행위예술가.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김용옥 선생님의 딸임인지 모르고 돼지우리에서 찍은 사진, 그 유명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사진의 작가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유명하죠? 네. 자기 사진 유명하대. 그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공장식 농장 네. 있잖아요, 대규모. 네. 그런데 미국 그 아이오와주하고
미조리주 그런데 네. 찾아다니면서 몰래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도살 당하기 직전에 돼지들이 잔뜩 모여있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네, 아주 대규모 공장, 예. 공장식. 그런 식으로 이제 사육하는 것도 좀 비판적이기도 하고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근데 특히 돼지들이 이제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제일 그래도 보기에도 좀 흡사하고 강아지가 아니라 돼지가 그냥 비주얼하기도 그렇고요. 더 강아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리고 인체랑 비슷하고 그렇죠. 구조도. 그래서 돼지를 선택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찍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몰래 들어가고 한 2달간 한 작업인데요. 2달간. 그 여행한 거는 사실 뭐 한 2주 정도. 준비를 2달간 네. 하고 그리고 근데 2주 그런 정도. 그 장소를 알아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허락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절대로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놨어요.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냥 몰래.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그 총도 가지고 있고 거기 그러니까요. 농부들이 이제 그 또 무단 침입하면은 그냥 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 돼지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게 누드로 찍은 사진이어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누드 상태로 돼지 우리에 같이 돼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컨셉이 이제 사람이나 돼지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생명이라는 거라서. 왜 하필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돼지도 생명이고 인간과 가장 비슷하고 우리도 동물일 뿐이고 그런 메시지는 알겠는데 이런 작업들 자체를 시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돼지 우리도 들어가고 폐공장, 뭐 폐쇄된 지하철, 하수구, 정신병동 이런 데 들어가셨다면서요. 왜 그런 공간들을 주로 선택해가지고 들어가서 누드로 사진을 찍어요? 제 생각에 뭐 제가 워낙 공포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뭐 결벽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둡고 그런 데 싫어하고 공포증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많았구나. 그래서 예. 아까 도울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어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네. 조용했다고. 네. 우선은 자기 공포를 극복하려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자기 공포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건가? 작가들은 어떤 의도로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뭐 네. 예술가들이 작품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 못 하죠. 네, 대부분 내 공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게 있었겠죠. 김유루 씨 맞아요? 네. 김유루 씨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생적이지 않은 것들, 뭐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추운 곳, 뭐 지하 그런 데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선택된 거예요? 그 도시 시리즈 할 때는 네. 그런 버려진 곳들이 이제 네. 그 어떤 도시의 무의식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 도시의 도전을 무의식 세계. 멋진 단어다. 본인의 무의식에 있는 공포하고 네. 그런 버려진 것들은 도시의 무의식이다. 그러면 왜 누드입니까? 누구나 이제 몸은 있잖아요. 사람이 몸은 있는 거고 이제 그 나체는 사람의 원초적인 모습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 보는 사람이 그 공간에 그 사진 속의 공간을 직접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구실도 있고 해서.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진작가, 행위예술가고 2007년 뉴욕타임즈가 전설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작품들이 여러 군데 전시회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시되어 있네요.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뉴욕, 마이애미, 이스탄불, 베를린 등등 갤러리에서 전시회 하셨고 현대갤러리에서는 전관 전시도 하셨고 많이 하셨네. 이미 유명하시구나, 이 업계에서는. 그런 분입니다. 도올 김영호 선생님의 따님인 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딸로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냥 자식들 많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판에 박힌 답변인데.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단점 뭡니까? 좀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요? 단점이 없는 아버지예요? 아니, 뭐 찾으면 있겠죠. 좀 찾아봐 주세요. 끝나기 전에. 자, 미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거죠. 누드로 폐공장이나 더러운 곳이나 도시의 묘식이라고 생각하는 곳들. 네. 그렇죠? 이 작업들로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소개되고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최근에는 사막을 주제로 한 공장이 아니라 작업을 하셨어요? 이거 몇 년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막을 3년이나 한 거예요? 네. 세계 여러 사막을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 아프리카 사막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몽고, 그 고비 사막, 그리고 이제 중동하고 아프리카. 사막이 있다고, 넓은 사막이 있다고 하는 곳은 다 가보셨구나. 뭐, 네, 특히 유목민들이 이제 낙타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유목민이 있는 그런 곳들. 거기는 왜 사막이 선정된 거예요? 제가 낙타를 처음 이제 2011년에 보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왜요? 처음에는 이제 생김새에 되게 꽂혀서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낙타가 진화된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식동물을 이제 피해서 뭐 다 싸우거나 숨어 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피해서 다른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제일 살기 힘든 곳을 가면서 그렇게 낙타가 그렇게 진화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아, 본인한테는 그게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네. 특이한 관점이네요. 사막이 아니라 낙타에 꽂혔구나, 처음에는. 네. 동물에 주로 꽂히시는구나. 네. 동물에 꽂히는 이유는 동물이 사람도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동물이 가깝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지는 게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통하니까 이게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제 본능적으로 통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미술의 기능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언어를 뛰어넘어서 본능적인 감각으로 통하니까 미술하고 통한다. 뭔가 중간중간에 김민호 씨가 돌아오긴 하네요. 옆집 사람에서. 그래서 낙타를 딱 선정했어요. 좋아. 낙타. 그랬더니 낙타는 사막에 있으니까 그래 따라서 사막에 선정된 거군요. 낙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막에 선정된. 낙타가 서식하는 곳이군요. 주제가 사막이 아니라. 이제 사막에서는 유목민들을 보면은 그 동물하고 사람 관계가 아직도 그 옛날처럼 그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옛날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돼지 농장 그런 데 보면은 그게 동물을 먹는 그런 소비자는 완전히 이게 그 떨어져 있죠. 네. 네. 완전히.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돼지가 예전처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소비재처럼 변해버렸고 둘 사이의 유대 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 사막의 낙타는 여전히 그렇게 1대1의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 네.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가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사시나 봐요? 네. 혼자 이제 여행하면서 그 환경에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살고 와요. 이걸 하면 기뻐요? 살면서 걱정되고 무섭고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냥 그 순간순간. 다음은 어디예요? 낙타하고 사막 말고? 정글이요. 거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마존에 이제 가봤는데 지난해 가봤었거든요. 가서. 어릴 때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왜 이런 위험한 데만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공포심, 자기 본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공포. 이번 프로젝트는 직접적으로 이제 공포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서 애벌레 공포증에 시달렸는데. 그냥 벌레. 애벌레. 번데기 같은 거. 네, 특히 애벌레. 그 중에서 특히 애벌레. 네. 그래서 이제 식용 애벌레를 찾아서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굳이 그걸 먹어보려고 다시. 네, 먹어봤어요. 안 토했어요? 아니요, 맛있던데요.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만나는 거네요. 나는 왜 이걸 무서워할까? 네. 그런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환경 식용으로 벌레를 쓰는 게 이제 고기 대신에 네, 고단백이고 또 친환경에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번데기 많이 먹었죠 번데기. 어릴 때. 그런 거네요. 결국 자꾸 원래나 원시나 자기 감정 이런 거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그 대상을 찾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도 있습니까 혹시? 다음 프로젝트요? 네.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은. 네. 딱 그 프로젝트만 생각해요? 네, 그럼 하나씩. 이것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애벌레 특히. 먹는, 전 세계에 애벌레를 다 먹는데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겁니까? 김미루의 애벌레, 이렇게? 책이 김미루의 어드벤처, 사막, 그 빈자리를 찾아서 이건데. 네. 그 다음 책 제목 나왔네요. 김미루의 어드벤처, 애벌레. 그 프로틴을 찾아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공포증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혹은 내 본능 속에 있던 걸 다 확인해 가는 거잖아. 네. 이러다가 나이가 한 40, 50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저거 아니에요? 득도 하는 거예요, 득도. 종교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아버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가 하신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저는 이제 체험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는 겨우 책을 했고. 아버지는 책을 했을 뿐 잘 몰라. 본인은 직접 체험을 한 거고. 아버지 단점은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계속 물어보세요? 꼭 듣고 보려고. 아니, 한국에서는 감히 도울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딸이니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 고마운 점 있어요? 많죠. 책임감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거죠. 뭐 어디 가서든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한 얘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반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고집이 세서 부모님들이 이런 작업을 반대하시겠죠. 애벌레 먹으러 아마존에 들어가서 막 산다 그러고. 계속 반대 쭉 계속 하셨는데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책이 나오니까 이번에 좋아하셨어요. 반대하셨다기보다는 걱정하셨겠지. 걱정, 예, 네. 걱정. 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으신 분이고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책도 내셨고요. 사막에서의 작업을 묶어서 앞으로는 애벌레 작업을 하실 분이고요. 네, 본인에 대한 얘기는 다 사진이나 그림이나 작품으로 표현해